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응수 변호사님의 이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2부에서는 항상 이 한국이 교훈으로 생겨야 될 역사적인 과거의 어떤 한 나라에 벌어진 사건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또 한 의미 있는 서적 중심으로 이렇게 인문학적 대화를 이어간다. 이번에는 둘 다 이렇게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렇게 1945라고요. 유명하죠. 마이클 돕스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 있었고 유명한 이런 2차 대전에 관해서 특히 아주 유명한 저서들이 많은데 이 사람의 1945 책. 그러니까 독일이 패망을 하기 이제 직전부터 벌어진 그 뭡니까 얄타회담. 거기 지금 이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 반도를 병합했을 때 얄타가 그 크림 반도 끝머리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쪽 지역이고 러시아로는 따뜻해서 러시아 니콜라이 황제의 여름 별장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따뜻한 바다가 별로 없는데 폭이 드물게 이제 흑해 연안이 따뜻한 데죠. 그 이제 거긴데 그래서 그 1945년에 어떻게 지금 이 얄타 회담, 그 다음에 나중에 포스담입니까? 그렇습니다. 포스담으로 이어지면서 2차 대전 이후의 전후 관계가 이제 이렇게 정리되고 하는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되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더라? 뭐 700페이지가 되는 책이고요. 가격은 27,000원입니다. 그래서 좀 독서를 해야 되겠다는 분 아니면 가급적이면 작정하지 않고는 사면 라면 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만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이 마이클 돕스가 지은 1945 20세기를 흔든 2차 대전의 마지막 6개월. 그래서 이 책을 쭉 좀 읽어보셨죠? 네, 읽어봤습니다.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정말 그 약소국의 그 운명이 정말 그 강대국들의 그 정말 작은 계산 속에서 정말 운명이 좌우되는 걸 보면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살면 정말 대한민국이나 저나 정말 어떻게 흡수를 할지 모르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보면 당시에 크림반도 얄타까지 가는데 그 몸도 시원찮은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뭐 비행기 타고 가서 배를 타고 가서 한참 가는데 그 사람 그로부터 며칠 뒤에 죽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요 스탈린 아주 나쁜 놈이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오게 해서 지가 가도 시원찮을 건데 아마 거기 왔다 갔다 하다가 골병이 들어서 루스벨트가 죽지 않았나. 이건 정적으로 제 생각인데 몸이 약하니까 회담을 제대로 이렇게 주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얄타 회담이 끝나고는 곧바로 이제 뭡니까 처칠도 이제 쫓겨나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선거에 져버려가지고. 선거에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이 책 아니고는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좀 설명하는 책도 거의 잘 없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대해서 한번 대략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폴란드도 많이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중세 시절에는 이제 뭐 기병대 등을 통해서 이제 중부 유럽에서 강제로 군림하다가 이제 18세기에 넘어와서 급격히 약화되고 끝내 이제 1795년에는 이제 프로이센, 그다음에 러시아, 오스트리아 이제 3국이 이제 최종 분할해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폴레옹 집권 시기에 잠시 이제 반독립국의 지위를 갖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에는 1918년까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 끝날 때까지 폴란드는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있다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활약했던 음악가 쇼팽이 이제 그 폴란드에서 반러 봉기에 가담해서 프랑스로 망명했었고 이제 죽을 때까지 고향에 가지 못했고요. 이제 그 영화 중에는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키에슬로프스키의 1994년에 화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3색이 있었죠. 레드, 블루, 화이트.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3부작이었죠. 이 사람이 그 소피 마르소하고도
좀 살았나? 뭐 그 사람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 뭐 유럽 통합을 앞두고서 이제 프랑스의 국기 색깔인 삼색을 이제 확인했는데 당연히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을 바 같이 이제 크예슬롭스키라는 이제 사람은 이제 폴란드 출신이고요. 예, 영화 감독. 예, 근데 화이트란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프랑스와 폴란드 사이에 이제 어떤 역사적 관계를 이제 약간 은유해서 하고 있는데. 어디 영화 보셨습니까? 예, 예. 나는 그때 한참 바쁠 때라가 90년대 나온 영화를 잘 못 봤는데 어때 재밌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뭐 저 영화의 주인공은 남녀 주인공 둘이 다 미용사입니다. 근데 한 사람 여성이 이제 프랑스 여성이고 이제 남성이 이제 폴란드 남성인데 서로 이제 그 미용 관련된 행사에서 만나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 후에 이제 남성이 이제 발기부전에 빠져서 이제 여성과 이제 성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이혼을 당해서 완전히 정말 맨몸으로 쫓겨나게 돼가지고 슬픈 이야기. 예. 그래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이제 이 남성이 이제 폴란드로 돌아가서 이제 범죄와 이제 연루를 해 이제 좀 범죄 등을 통해서 이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법니다. 많이 벌어서는 이제 전처인 프랑스인 여성을 폴란드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서 이제 내가 노아르네 노아르. 예, 그러니까 돈을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었다 이러고 막 자랑을 하다가 이제 그 회복한 남성으로 이제 좋은 성관계를 가진 후에 어떻게 해버렸냐면 자기가 살해당한 것처럼 꾸밉니다. 여자를 죽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살해당한 거 꾸며서 그러니까 그 전 부인이 상속 재산을 노리고 자신을 살해한 것처럼 꾸며서 그 여성을 감방에 보내고 이제 그걸 그렇게 되어 있는 장면을 막 보면서 이제 그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인데. 나 그 영화를 안 봤는데 그 영화들이 이양 키에로스키 이 사람의 이 영화가 그 상당히 포스터가 멋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카페 같은 데 가면 다 있고 해서 저는 그냥 이 멜러인 줄 알았더만 멜러가 아니라 거의 너와르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은유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폴란드와 프랑스가 사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배신을 당했죠. 우리 2차 세전 때. 그래서 이제 프랑스 나름은 이제 폴란드를 되게 아껴 하는데 이제 국제 정치적 면에서는 폴란드가 힘이 너무 약하니까. 그러니까 약하다기보다는 러시아보다는 약하니까 항상 러시아 때문에 버리죠. 이제 그런 면들을 이제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영화 얘기를 하나 더 드리자면 아마 다 디어헌터라는 영화는 다 잘 아시죠? 2차 그 베트남 전쟁을 다룬 그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주연 이제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펜실바니아에 있는 이제 그 공장지대가 무대 배경인데 거기 보시면 이제 거기에 그 이제 폴란드 이민, 그러니까 로버트 드니로를 포함한 사람들이 폴란드 이민으로 나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러스트 벨트, 미국 이제 중서부에 있는 예전 몰락한 공장 지대에 지금도 폴란드 사람들이 꽤 지금 폴란드계 미국인들이 꽤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이제 독일과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레닌이 주도하에 독일과 단독 강화를 맺게 되면서 이제 브레스트 리프토프스크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러시아 영토의 상당 부분이 원래 독일을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독일이 또 항복하게 되니까 결국 이제 연합국들에 의해서 폴란드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후에 이제 1차 대전 후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적백 내전에도 그러니까 레닌의 이제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가 그때 백군, 그러니까 황제편에 제정 러시아 쪽에 황제 쪽에 서고 왜냐하면 폴란드가 공산화되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신생 독립국이. 그러니까 하여서 이제 적군이 바르샤바까지 위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가까워서 격퇴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당시 이제 군인이었던 피우스투스키라는 사람이 이제 독재 정부가 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1939년 9월 1일 날 독일이 이제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러시아를 이제 여기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이제 독소 불가침 조약에 따라서 폴란드가 분할돼서 이제 또 점령이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로만 플란스키 감독의 피아니스트 그 영화에 보면 이게 독일이 폴란드 침입하고 바르샤바가 폐해가 되고 그 과정에서 폴란드인 유대인 계통이죠. 폴란드인 피아니스트가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일부 이제 특히 비공산 이제 폴란드 저항 세력들이 런던에서 이제 망명 정부를 구성하게 되고 이제 연합국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폴란드 얄타 회담에서 이제 이 그 가장 이제 중요했던 문제가 역시 폴란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루즈벨트는 그러니까 전후에 미군은 유럽에 길어야 2년 동안만 주둔한다. 이제 왜냐하면 길어진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유엔을 설립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엔을 미국이 설립하는데 주둔하는 대신에 이제 미군 주둔을 짧게 하겠다. 이게 이제 루즈벨트의 보관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폴란드는 이제 그러니까 루즈벨트에서 폴란드 문제가 딱 뭐였냐면 이것도 국내 정치적 문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그 폴란드계 이민자들의 득표. 그 당연히 민주당 지지 성향이었는데 이런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이 이제 폴란드계 이민자들에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만 폴란드 문제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겠죠. 예. 네. 그다음에 처칠 같은 경우는 이제 막상 얄타 회담에 가서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세계 국제 무대 주도판은 다 이제 독일과 소련과 미국으로 넘어갔고 이제 그 한계를 이제 인식한 가운데 이제 프랑스의 역할을 이제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이 당시까지 당연히 이제 미국과 영국은 런던의 망명 정부만 승인했고 폴란드에. 예. 그다음에 소련 같은 경우는 이제 점령 후에 이제 루블린이라는 지역에 이제 성립된 공산 세력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루블린 정권만 승인한 상태였습니다. 네, 이때 이제 보면 이 뒤에 혹시 그 이야기는 안 나오죠. 그 소련이 이제 폴란드 바르샤바로 가까이 올 때 폴란드에서 살던 폴란드 주민들이 이제 이 런던에 있는 망명 정부와 연락도 하고 해서 또 유대인들까지 다 가세해서 개토. 그래서 이 바르샤바 봉기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1944년인가요? 예, 44년. 예. 그래서 그 영화가 여러 개가 있죠. 바르샤바 봉기를 다룬 1944라는 영화도 있고요. 그 영화도 볼만합니다. 1944. 근데 이제 그때 보면 독일군이 친위대를 보내가 거의 바르샤바를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초토화될 때 이 바로 강 건너편에 바르샤바 옆에 그 뭐 강 건너편에 이 소련군이 와서 기다리면서도 그 이 민족주의적인 런던 망명 정부와 가까운 폴란드 세력이 거의 전멸하라고. 그렇습니다. 아예 그냥 다 독일군한테 거의 전멸당하고 항복할 때까지 무기가 상대가 안 되니까 이길 수가 없죠. 소련군이 강을 안 건너와요. 그러니까 거의 다 세력을 약화시키죠, 인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소련의 당시 이제 그 군사 전략상 이제 그러니까 장거리를 진군해 왔기 때문에 휴식과 재정비가 필요했다는 견해가 있는데 소장님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그러니까 그 바르샤바 봉기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당연히 미국 영국도 좀 지원을 하려고 해서 바르샤바 인근 지역을 이제 폭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워낙 그러니까 영국에서 거리가 머니까 이제 그거를 소련 쪽에다가 좀 공항을 좀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소련이 그걸 또 거부한 거죠. 그때 거기에 끌려다닌 미국의 루스벨트도 나중에 새로 한번 2차 대전사를 쓰면 한마디로 이 동서 냉전을 자초한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자, 그래서 이게 폴란드인이 또 2차 대전 후에 1차 대전 때도 지도가 바뀌고 그렇습니다. 2차 대전 때도 또 지도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폴란드 이제 정부의 영토 변경을 이제 소련이 굉장히 주장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골자는 이제 폴란드 이거 1차 대전 당시에 그 폴란드의 동부 영토는 소련이 가져가고 예. 독일 영토는 그러니까 독일의 동부 영토는 폴란드에 붙여버리죠. 그러니까 저거가 양쪽에서 갈라먹어 놓고 그렇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소련이 자기 나라 국경은 폴란드 쪽으로 대폭 당기고 또 폴란드에 이게 너무 작아지니까 그렇습니다. 또 독일 쪽으로 당겨가 그렇습니다. 결국 독일 땅을 주고 저거가 폴란드 땅을 뺏어 먹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던 사람들이 전부 이쪽으로 향해서 움직이는 일이 발생했죠.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게 그 이주가 되는 사람이 1,200명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미국, 영국은 당연히 이제 새로운 정부,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이상적인 형태의 좌우 합작 정부를 이제 워낙 요구하게 되는데 소련은 이제 그게 아니라 이미 이제 그 자기들이 주도에 설립된 루블린 정부의 일부 확장, 즉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구성된 정권 속에 약 몇 명의 어떤 비공산 계열의 인사들을 영입하는 정도로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이러저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결국 이제 폴란드 점령 후에 벌써 그러니까 NKVD 이게 이제 KGB의 전신이 되는데요. 그 3개 사단이 이미 폴란드에 있던 이제 저항 세력과 사실상 교전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폴란드 군인들을 독일군이 카틴 숲에서 다 예, 죽여버렸죠.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죽였나? 그러니까 이제 죽였죠.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그 폴란드를 이제 분할하게 점령한 후에 예. 이제 그러고 있다가 1941년 6월에 이제 독일이 이제 예. 소련하고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딱 시작했는데 이제 카틴이라는 지역에서 예, 숲에서. 폴란드군 장교 그 한 2만 1,000명 가까이가 사상 이제 시체가 발견됩니다. 예, 소련이 이겼죠. 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이게 이제 스탈린이 죽인 거라고 대대적 선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소련에서는 바로 반박을 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독일이 자기들이 네. 죽여놓고 그래 뒤집어 씌우는 거다. 결국은 소련이 죽였죠. 이 스탈린이 죽인 거. 그래서 이 카틴 숲을 학살 추모제 행사로 하러 몇 년 전에 예, 맞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가다가 또 비행기가 추락해서 예, 또 러시아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또 대통령이 사망했어요. 이불로 그랬나 소식들. 그런데 그때 폴란드에 이제 있던 만명 정부를 굉장히 이게 이 앞잡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소련은 비판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당연히 이제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가 봤을 때 다들 소련이 한 거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이제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런던 망명 정부가 이에 항의를 하니까 이제 소련에서는 이 파시스트의 앞잡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오히려 런던 망명 정부였던 신뢰를 떨어뜨린 그 것도 폴란드 군이요 참 비참한 게요. 그 영화 머나먼 다리 브릿지 투파를 보면 마켓 가든이라고 실패한 작전. 네덜란드 벨기에에 이게 수로가 많은 다리를 점령해서 그래서 이제 독일로 직접 가자고 44년 말에 그렇습니다. 공격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일 북쪽의 아른햄 근처에 이제 이렇게 낙하했던 이 미군 101 공정사단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 예, 맞습니다. 거기가 전부 흩어져 버렸어요. 원래 낙하 지점에서 벗어나서 그래 아래는 도심에 곳곳에 다 떨어져 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거기에 여단장도 거기 영화 보면 쇼 코넬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우 청소하고 부하 한 명 데리고 탈출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보면 그 사람들을 포위된 미군을 구하라고 폴란드군을 또 한 몇천 명 보내요. 1,000명 보내서 1,000명 넘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엉뚱한 데 떨어져가 그 절반 이상이 죽고요. 그게 소모품으로 쓰여져 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그때 지네크만이 우리 보고 죽으라 가는구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폴란드군 공수부대 사령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폴란드가 굉장한 애국심을 가지고 독일을 무찌르기 위해 싸웠지만은 문제는 독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자, 루스벨트. 예. 네, 예, 그건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 루즈벨트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보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 이제 서로 이제 그 얄타에서 합의된 거는 최대한 빨리 차별 없이 부여된 선거권을 토대로 비밀 투표를 통한 비간섭 자유선거를 실시하기로 약속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모든 민주적이고 반나치적인 정당이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제 추상적인 내용에 말은 합의를 그렇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예. 소련의 입장에서는 파시스트는 반공주의자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소련에서는 처칠도 파시스트라고 비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독일이 제일 원래 예. 반공이었잖아요. 예. 히틀러가 유대인과 공산당을 제일 싫어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 파시스트라면 반공은 전부 파시스트. 파시스트로 몰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민주적 정부를 하면 예. 공산당이 주도하는. 정의하는 민중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 정부. 예. 결국은 이제 소련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민주, 뭐 자유선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해석이 이제 자유 진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처칠도 내가 폴란드의 유일한 합법 전부를 완전히 쓸어냈다고 할 겁니다라고 이제 자기가 속으로는 탄식을 했지만 세계 각국은 뮌헨 회담처럼 얄타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폴란드 대표는 초대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 국민하고 뜻에 관계없이 진행이 다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결국 처칠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폴란드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폴란드인들이 주제를 모르고 좀 소련하고 좀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건 타협을 거부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했다고 오히려 자기를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쭉 얄타회담 후에 그 폴란드의 운명은 스탈린이 결정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후속으로 1945년 3월경에 서방 측 대사들이 이제 모스크바에서 이제 회담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반소주의자들 전부를 사실상 희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만 런던 정부의 수반이었던 미콜라이 측을 이제 어떻게 부수 총리나 이런 걸로 입각을 시키는 것 정도만 내세웠습니다. 결국은 또 이런 문제에서는 또 소련에 수중했던 포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제 이 포로 송환의 문제가 있다 보니 결국은
이제 미국과 영국이 강하게 어떤 이 폴란드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좀 그런 이유들이 이때 그 영화 그 허리케인이라고 뭐 별로 영화는 잘 만든 영화는 아닌데 얼마 전에 나온 그 영국 그 이 공중 전쟁 네네네. 다른 그 폴란드인 파일럿들이 그 이 뭡니까 바틀 오브 브리튼이라는 그 영국 전쟁에서 이 그 공군들끼리 붙은 괴링의 독일 공군과 붙은 전쟁에서 맹활약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폴란드가 2차 대전 때 비행사들만 해도 공군이 수백 명이 영국군에 이렇게 배속돼서 싸웠는데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버려요. 영국 시민권을 주의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독일에 갔다가 다 처형돼 버리거나 그냥 수용소로 폴란드로 갔다가 다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가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스탈린이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폴란드에 점령한 이후에 그 말씀드린 NKVD KGB의 전신이 1945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폴란드인 38,666명을 구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그 저항을 하고 있던 국내군 지휘관들이 얄타 회담을 이제 수용하려고 의사를 하고 16명의 지휘관들이 이제 타협을 모색하게 돼서 결국 이제 45년 3월 28일 이제 주코프 초청으로 소련군 사령부를 방문하게 되는데 결국 이들이 모두 바로 모스크바로 이동된 후에 구금되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죽지는 않는데 결국에 45년 6월 18일 징역형 선고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뭐 타협을 거부한다면 거부하는 대로 타협을 한다는 대로 결국은 이제 스탈린은 이제 폴란드를 완전히 이제 말살하겠다고 딱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독 사이에 소련하고 사이에 폴란드를 그걸 두지 않겠다는 생각을 그래야 동독까지 쭉 갈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처치 이제 보다 못해서 1945년 7월 1일 이제 오퍼레이션 언싱커블 해서 이제 나름 그래도 소련에 대한 예방적 선제 가격을 수립할 걸 지시하고 이제 폴란드에 대한 공정한 협상력을 도취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도모를 하지만 이제 워낙 그 당시에 그 소련군의 규모가 영국군이 상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국 군부의 반대로 좌절되고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의 루즈벨트의 측근으로서 민주당의 정치 자금을 거대하게 기부하고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1937년 38년에 소련에 가서 대속청 재판을 보니까 이제 겉으로는 다 이제 자백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 재판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었다 하면서 오히려 트루먼을 설득해서 소련과 잘해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소련을 견제하려는 국무부 관료들을 맹비난합니다. 그 심지어 또 소련을 유토피아로 그린 책을 출판하고 영화화되었는데 소련 관계를 오히려 당황했고 결국 스탈린은 1945년 5월에 이 사람한테 레닌 훈장을 수여하는데 이것처럼 이제 소련으로부터 사실상 매수당한 이제 인물들이 연합국에도 많았던 거죠. 영국의 군부는 겁이 나가지고 뭐 꼼짝 못했고 곳곳이 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폴란드 임시 정부를 스탈린이 이제 처칠한테 이 국가 통합 정부로 이렇게 할 걸 인정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죠. 그렇습니다. 처칠 후임 트루만한테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스탈린은 이제 1945년 5월 말경에 루블린 이제 공산 정부에 이제 다른 이제 비공산 세력의 4명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결국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연합국의 체면을 고려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콜라이칙 런던 망명 정부의 수반이었던 미콜라이칙을 부총리에 임명하게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과 영국은 이제 런던 망명 정부를 아예 다 버리고 1945년 7월 5일에 이제 루블리의 공산 정부만을 승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한국에는 45년 8월 15일 해방대가 그렇습니다. 48년까지 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보면 무슨 남북이 합작으로 선거를 갖다가 실시하자. 뭐 남로당도 거기 넣자. 결국은 보면 뭐 베트콩이잖아요. 남로당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김구나 김규식이 얼마나 안이한 역사 인식을 가졌느냐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임시정부 출신들이요.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 드러난 게 이제 포츠담 45년 7월에 포츠담 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쯤에서는 이제 이제 소련의 어떤 행태를 보고서 미국과 영국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이제 의심하고 이제 견제하는 분위기가 많이 높아지는데 결국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뭐 폴란드에서의 어떤 그 공산 정권의 수입이 너무나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스탈린은 포츠담 회담에
폴란드 지도자를 초청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말씀드려서 그 트루먼과 처칠한테 폴란드 지도자의 의사를 들어봐라. 그런데 폴란드는 뭐 이미다. 다 숙청되고 협박받고 공갈받거나 매수다거나 자리 주거나 해서 다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정리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하고의 어떤 합작이라는 거는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뭐 문재인이 국가연합을 해요. 공산당하고 무슨 군사 합의를 해요. 그러니까 공산당하고 합작한다는 거는 결국은 공산당에 말려서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입증이 된 거 아니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그 우리 정부가 계속 그 말 단어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게 뭐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등등을 지금 계속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공산당 주의자들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결국 이제 그 처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산정부 지도자인 비에루트를 만나서 자유선거 중요성을 설파하고 이 비에루트도 처칠에게 소련 체제를 베낄 생각은 없다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포츠담 그 회담의 막판에 있었던 그 영국의 총선 결과가 나타나면서 처칠마저도 시가하게 되면서 이러한 처칠의 노력도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폴란드를 이렇게 스탈린을 설득해서 더 많은 이제 자유주의자, 민족적인 지도자들을 그 정권에 연합 정권에 참가시켜라 했지만 그거는 무의미한 이야기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딱 유일한 사례가 이제 스탈린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1945년 11월에 있었던 헝가리에서는 그나마 제한된 자유선거를 허용했는데 여기서는 공산당이 17%만 득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스탈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자유선거, 그러니까 서구식의 자유선거를 허용할래야 허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 한번 헝가리는 좀 자신이 있어서 한번 선거시켜주자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뒤부터는 다시는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 이제 이 폴란드가 저렇게 동맹의 문제에 집착을 하고 전체적으로 나라가 보면 좀 독재라 할 정도로 극우화, 우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폴란드의 역사를 보면 우크라이나처럼 저렇게 자고 우면은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폴란드 국민 자체가 소련이라 하면 전부 학을 떼는 그런 양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 교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으로 좀 이렇게 군사적 능력에서 좀 문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폴란드나 지금 발트해 3국은 뭐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미국만 와주면 자기들이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입장을 지금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폴란드가 나토에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미군이 몇백 명씩의 이제 선한 배치를 하는데 폴란드는 요구하는 게 아니라 몇천 명이라도 좀 와 있으면 우리가 4조를 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미군을 지금 끌어들이도록 하고 있고 이 나라의 대통령도 극우라고 분리되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폴란드의 성격. 폴란드가 보면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보통 나라는 아닙니다. 그 유명한 그거 뭡니까? 그 저기 뭐고 이 뭡니까? 갈릴레오 다음으로 유명했던 코페르니쿠스도 폴란드 사람이고. 그다음 키리 부인도 폴란드 사람이고. 아까 쇼팽도 폴란드고. 그래서 이 수학, 뭐 문화, 음악 이런 쪽에도 노벨상을 받은 폴란드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수십 명이 될 거예요. 그런 엄청난 나라인데 나라 크기도 제법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나라가 이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가운데 끼어가 독일과 소련, 러시아의 가운데 끼어가 어느 쪽으로 가야 살아남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과거에 독일이 폴란드로 보면 일본보다 훨씬 더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죽였잖아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한국은 일본하고 전쟁 없이 그냥 합병됐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독일하고 정오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독일이 좀 힘을 써서 EU를 주도하는 폴란드에 대해서 좀 안보를 좀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시각을 계속 접근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왜 극우가 득세하는가? 특히 또 지금 외부 이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폴란드가 굉장히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폴란드가 저런 생각을 가지는 데는
2차 대전이나 그 이전부터 내려온 역사적 교훈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좀 뭐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우리도 일본한테 당한 게 많지만 정말 폴란드가 독일한테 당한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 정도인데도 그 폴란드가 독일 뭐 이렇게 정말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 평화 협상을 맺고 이렇게 되는 그 모든 근거가, 그러니까 독일도 우리 독일에 대한 원한도 크지만 그 더 무서운 게 소련이니까 러시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선택해서 움직이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폴란드는 이 군사력에서 아주 비교가 안 됐지만 2차 대전에 독일군하고 거의 폴란드 군이 산화할 정도로 싸우다가 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폴란드 군이 뭐 그때는 전차가 아니라 기병대였지만 그래도 거의 싸울 만큼 싸우다가 나라가 무너졌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은 또 영국으로 가서 다 싸우고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역사적인 교훈을 제대로 지금 갖고 가고 있는 거죠. 소련이나 러시아 편에 붙어서는 희망이 없다라는 걸, 미래가 아니다라는 걸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요, 그래도 폴란드가 이만큼이라도 나라가 회복이 돼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폴란드가 우리가 유명한 이 폴란드의 그다니스크, 네. 예? 그 자유노조, 자유노조. 바렌사, 네. 그 사람 대통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거쳐서 당시에 소련에 이렇게 위성 정부가 있을 때, 그래서 그 자유노조를 중심으로 폴란드 봉기를 주도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폴란드의 공산당이 흔들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폴란드는 91년에 그러니까 이 독일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그 무너져서 해체될 때쯤 폴란드는 이미 거의 다 무너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폴란드 공산당이. 네. 그러니까 폴란드 국민들의 저 끈질긴 자유 의지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더 하실 말씀 아니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